652일 만에 돌아가는 일상회복 첫걸음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어제 오늘 이틀 사이 확진자가 120명 넘게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체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악의적 포퓰리즘이라고 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시간 반가량 인터넷이 끊겼던 KT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이 명령어 하나를 제대로 쓰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물려 팔뼈가 부러지고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4인이 릴레이로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오늘은 원희룡 후보가 함께합니다. 저는 시장 경제의 건강한 활력은 살아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인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모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9개월, 정확히 652일, 그리고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2,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당분간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긴장을 늦추긴 어렵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서 10명,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집회 등 행사는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499명까지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의 싸움의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엔 새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목욕시설, 노래연습장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또는 음성을 입증할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사적 모임 시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개편안을 4주 동안 실시한 뒤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아플 때 검사받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생활화 해주시기를.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수능시험 나흘 뒤인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확산세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리고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째 2,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121명이 확진되는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감염된 이른바 돌파 감염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병원입니다. 어제 한 병동에서 직원 1명과 환자 2명 등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394명을 검사한 결과 직원 8명과 환자 110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121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직원으로 의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잘 환기 안 되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 88%인 107명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쳐 돌파 감염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창원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의 병동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24명으로 이틀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전환,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또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등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의 재발 가능성을 지적하며 5차 대유행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희미하게나마 이제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와 함께 찾아오는 확진자 급증 문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이 문제죠. 헬로윈 데이를 맞아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유흥가가 벌써 북적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거기는 어디입니까? 네, 서울 이태원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코로나 전에는 헬로윈 데이 때가 되면 난리가 나는 곳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제대로 보시다시피 이곳 이태원 거리는 행인들이 부쩍 늘어난 모습입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인데 모레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주말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분장을 한 젊은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지난해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자영업자들은 오랜만에 손님들로 북적이자 크게 반겼습니다. 이태원에 아주 깜깜한 밤이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이제 좀 활기가. 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코앞에 두고 집단 감염이 재현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태원 감염이 많이 돼가지고 상권이 죽었는데 올해도 혹시 또 많이 될까봐 걱정이 돼요. 이태원 상인연합회 측은 주요 진출입로의 QR 체크인과 체온 측정 기능이 있는 방역 게이트를 설치했습니다. 이태원역 부근엔 임시선별진료소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홍대와 강남역 등에서 헬로윈데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예, 시민 입장에서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재확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위험 요인을 경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전문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뭡니까 지금? 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구 집단에서의 감염입니다. 현재 미접종자는 1,037만 명에 이르는데요. 예. 전면 등교가 수능 이후로 미뤄졌지만 지금도 미접종자가 많은 소아청소년의 확진자 3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로 숨질 위험은 9.4배, 위중증 악화 위험은 22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편의상 백신 패스라고 했습니다만 정부는 방역 패스라고 하죠. 이런 걸 도입하면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사적 모임이 10에서 12명까지 허용이 되는데 접종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과 카페에선 미접종자 4명까지 허용하는데요. 방역 패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이 활동이 늘어나면서 미접종자 간 감염이나 고령층, 기저질환자의 돌파 감염으로 인한 확산 우려가 남기 때문입니다. 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확진자 수는 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협회는 겨울이란 계절적 요인도 겹치기 때문에 2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5천 명이 나와도 병상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전문가들도 전체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환자 비율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만 명일 때 위중증 환율이 얼마나 되느냐. 환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중환자실이 얼마나 차느냐. 예, 결국 위중증 환자를 줄이려면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73%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위드 코로나 가도 되는 겁니까? 싱가포르도 지난 7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접종률 70% 선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해 왔는데요. 현재는 84% 접종률을 보이는데도 신규 확진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약화, 델타 변이 등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부스터가 잘 안 돼 있어갖고 항체가 떨어진 사람이 많다. 부스터 6개월 이로는 베리언트 전이에요. 델타 전 얘기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접종률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추가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이요, 싱가포르처럼 확진자가 폭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는 비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위드 코로나를 일시 정지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사적 모임, 다중시설 이용 제한 등 일상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일단 일상 회복을 시도하긴 합니다만 긴장 늦추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방안을 논의했고 교황의 북한 방문도 요청했습니다. 로마 현지에서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를 선물합니다. 한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군사 분계선 250km에 달합니다. 이어진 단독 면담에선 교황의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교황님께서 북한을 방문하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하자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교황과 만났을 때도 방북 요청을 했고 당시에도 교황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 교황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G20 참석 회의차 로마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 이어 교황과 면담할 예정이어서 방북 등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상세 일정이 국내에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청와대는 유포 경위를 조사하고 수사 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31일까지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 기간 중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시티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논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평양을 방문했던 쿠바의 사절단이 교황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전달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의 방북을 희망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입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당시 교황의 방북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정보 당국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취재 내용 전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 수장이 되기 전 고국 아르헨티나에서 빈민을 위한 목회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취임 초부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TV조선이 정부 당국에서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황은 2015년 평양을 방문한 미겔 베르무데스 쿠바 국가이사회 제1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깨 겹고 나아가는 두 나라 군비와 인민의 불피의 전투적 신선 단결과 형제적 우위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과의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교황의 방북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미국과 쿠바 간 국교 정상화에도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His Holiness Pope Francis issued a personal appeal to me and to Cuba's President Raul Castro, urging us to resolve. 하지만 북한이 2016년 이후 핵실험을 3차례 감행하면서 교황의 대북 지원과 방북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째에 이어 이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지급된 걸로는 부족하다며 1인당 최소 1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주려면 50조 원, 한 해 정부 예산의 10%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액수가 다른 나라보다 적었다는 주장입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후보 말처럼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한 해 예산의 8%를 넘는 약 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 나라 빚은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경제학을 모르거나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근무 등을 언급했다가 당장 공약할 것은 아니라고 거둬들여 논란이 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에서 이슈를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있지만 설익은 정책들이 너무 자주 나가면 준비 안 된 후보란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대장동 개발 현장을 찾아 공익 환수를 재차 강조했지만 한 여론조사에서는 민간업체 특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55%에 달했고 특검 도입에도 65%가 찬성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다음 달 5일이죠. 경선 후보 선출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막판 경쟁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의 중량급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이른바 전두환 발언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을 강조했고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도 서로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종합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각각 호남에서 4선을 한 박주선, 김동철 두 전직 의원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은 우리 두 사람과 윤 후보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두 사람은 윤 후보의 전두환 발언 논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다고 했고 윤 후보는 다음 주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시민과 또 우리 피해자 유족들과 좀 제가 진정성 있게 그분들을 뵙고 홍준표 후보는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능하게 이럴 데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 홍 후보가 자체 조사를 근거로 책임당원도 골든크로스라고 주장하자 윤 후보 측은 아무 말 잔치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각자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도덕성, 자질에 대해서 제가 모든 면에서 압도해서 반드시 이겨서 원을 찍으면 원희룡이 되고요. 원희룡이 시대의 파퓰리스트 이재명을 반드시 잡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잠시 뒤에는 원희룡 후보를 직접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뇌물성 자금 흐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전담수사팀에 범죄수익 환수부 검사 4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당장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비롯해 확인된 돈의 흐름이 뇌물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에 충원한 검사는 4명, 유진승 부장검사를 포함해 이들 모두 범죄수익 환수부 소속입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화천대유 관련 계좌 추적을 할 혐의가 매우 많아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범죄수익 환수부를 투입한 만큼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파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 등 50억 클럽 로비 수사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건데 검찰은 뇌물이나 배임 등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 자금 동결 조치부터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오피스텔 전세금 7억여 원은 이미 추징 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성남시청 실무자를 불러 인허가 과정에 로비나 압력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사업가 이모 씨에게 전달한 화천대유 돈 109억 원의 흐름도 쫓고 있습니다. 대표한테 100억이 전달된 경우는 어떤 건지 말씀 한 번만. 그건 정상적인 거죠. 경찰은 천화동인 1호 소유인 성남의 타운하우스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구매자금 60억 원의 출처와 실소유주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연결식이 내일 엄수됩니다. 연결식장은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거행되는데 고인이 88 서울올림픽의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동서화합의 축제로 대회를 성공시켰던 걸 기념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유엔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경기도 파주에 안치됩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오전 9시 장례식장을 출발하는 음구행렬은 9시 30분쯤 연희동에 도착합니다. 고인의 숨결이 깃든 자택에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노제를 올린 뒤 오전 11시 올림픽공원에서 국가장 연결식이 시작됩니다. 정치권과 종교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도사를 낭독하고 테너 이문균 씨와 가수 인순이 씨가 부르는 88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 냉전 중인 미국과 소련, 동서독이 모두 참가한 동서화합올림픽을 치러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된 뒤 오후 4시 반쯤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됩니다. 유족들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고인의 유지에 따라 통일동산에 안장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인이 재임 시절 추진했던 평화시 건설 구상의 일환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오늘 빈소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가족을 대표해 조문했고 업무 수행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꼭 전해드리라고.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를 유족에게 전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며칠 전 전국을 멈춰 세웠던 KT발 인터넷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명령어 하나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30초 만에 전국 통신망이 마비된 건데 KT의 나태함이 불러온 사고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이상배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점심시간대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통신 먹통 사태. 구현모 대표까지 사과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해당 사고가 KT 부산지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중계 장치를 교체하던 중 EXIT라는 명령어를 누락했다는 겁니다. 이후 전체 인터넷망이 먹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에 불과했습니다.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하였고 이후에 라우팅 오류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당초 작업은 26일 오전 1시부터 6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협력업체가 야간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낮 시간대에 옮겨졌고 작업 당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KT 직원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의 사고 대처도 미숙했습니다. 과기부 조사 결과 네트워크 장애가 시작된 건 11시 16분. KT는 그로부터 24분이 지난 11시 40분에 의심 신고를 한 뒤 과기부 확인도 받지 않은 채 디도스 공격으로 단정짓고 사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안일함과 업무 태만이 국가 통신망을 마비시킨 전형적 인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서울 강남 호텔 지하에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룸사롱 영업과 성매매를 해온 일당과 손님 121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많이도 붙잡혔다 싶으시죠? 유흥주점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는데 버튼 하나에 책장은 접객 장소로 변신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도구를 이용해 호텔 방문을 강제로 엽니다. 복도는 물론 옥상까지 건물 곳곳에 사람들이 숨어 있고 이거 자체가 전부 다 풀사롱인 거라고. 지금 남자분들끼리 왜 이렇게 다 몰려 계시는 건데요? 버튼을 누르자 책장이 움직이며 숨겨진 접객 장소가 나타납니다. 경찰이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풀살롱을 단속했습니다. 800평 규모의 업소는 유리방 안에 접객 여성을 두고 남성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설비까지 갖췄습니다. 이들은 유흥업소와 성매매 장소인 호텔 문을 잠가놓고 지하로 연결된 또 다른 호텔을 통해 손님을 받았습니다. 호텔 한 동을 투숙객을 받는 등 정상 영업을 하며 동시에 비밀 입구로 활용한 겁니다. 경찰은 단속에도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진 못했습니다. 일행이세요? 성매매 했어요, 안 했어요?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121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의 성매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6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물려서 팔뼈가 부러지고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공격이 벌어진 건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밭일을 하는 여성 옆으로 진돗개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더니 갑자기 여성의 팔을 공격합니다. 목줄이 풀린 진돗개의 공격을 받은 여성은 길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남성 2명이 달려와 쇠막대기 등으로 말려보지만 진돗개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입을 딱 벌리고 있더니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팔을 물으니까. 60대 여성 A씨는 지난 8월 경남 사천의 한 딸기 농가에서 진돗개 한 마리에게 팔과 목 등을 물렸습니다. 진돗개의 공격은 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봇대에 묶여있던 진돗개는 쇠목줄이 끊어지자 곧바로 피해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팔이 부러지고 개에게 물린 부위는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A씨의 남편도 진돗개 공격을 막던 도중 갈비뼈 등을 다쳤습니다. 이게 없는 증상이야. 그러니까 저런 농사 그렇지, 내 몸 그렇지, 그만 모든 게 그만 풍병확산이라네. A씨를 공격한 진돗개는 사고 당일 소방대원이 쏜 마취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견주 B씨는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의 공유자전거 따릉이가 운영된 지 6년입니다. 한 해 이용 건수가 2천만 건이 넘을 정도인데요. 이 파손으로 인한 정비 건수도 사업 초기에 비해서 상당히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장을 빼가거나 이 후미 등을 떼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그 실태 취재했습니다. 고장난 따릉이 자전거 수십 대가 정비를 기다립니다. 타이어 펑크는 예사, 철제 프레임이 망가지고 안장이 사라진 자전거도 보입니다. 안장이 분실돼서 안장을 새로 갈고 있습니다. 정비소한켠엔 일부 시민들의 부주의로 파손된 부품들이 박스에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하루 평균 40대가 넘는 자전거들이 파손돼 들어와 수리를 받습니다. 공공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사용하겠죠. 올해 따릉이 정비 건수는 지난달까지 16만여 건, 도입 첫 해 16,000여 건에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매년 따릉이 수가 늘고 이용자도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정비가 많아졌지만 일반 자전거의 경우 고장이 드문 안장이나 페달 고장이 30%나 됩니다. 고의 파손도 적지 않습니다. 일바지나 이런 데가 있는데 이제 발로 차서 깬 적도 많고. 서울시는 QR코드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신형 따릉이를 확대 보급해 분실과 도난을 막고 고장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 관광지에 가면 물이나 계곡 위에 설치된 출렁다리 쉽게 볼 수 있죠. 몇몇 관광지에서 출렁다리가 인기를 끌자 지자체가 너도 나도 설치해서 전국에 200개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설치 비용이 많게는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었을까요? 윤서아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충남 예산 예당호수의 400m 출렁다리. 관광객들이 물이 6m 상공을 걸으며 스릴을 즐깁니다. 바람도 쐴 겸 그냥 힐링하러 왔죠. 2년 전 개통 이후 누적 방문객이 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예산의 대표 관광 자원이 됐습니다. 600m 국내 최장 논산 출렁다리도 지역 명물입니다.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출렁다리는 봉우리나 호수 위에 비교적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2010년 전국에 63개 있던 출렁다리는 현재 196개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일부 다리는 희소 가치도 인기도 급락하는 상황. 대부분 국내 최장을 광고하지만 얼마 안 가 더 긴 다리가 생겨 관심은 금세 사그라들고 주말에 뭐 10,000명 이상씩 왔습니다. 지금 아주 7,000, 8,000 와요. 주변에 연계 관광지 없이 다리만 덩그러니 놓인 곳은 외면받기 십상입니다. 뭐 여기가 특별하게 뭐 그런 곳은 없잖아요. 면 소재인데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오겠어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지역민만 이용하는 곳도 생길 정도.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몇 명이 다리를 이용하는지 저희가 한번 세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 다리를 건넌 사람은 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여전히 출렁다리에 매달리고 올해 제천시는 남한강 지역에 출렁다리를 개통했는데 9km 옆에 단양군이 20km 거리엔 충주시가 또 건설할 예정입니다. 여전한 길이 경쟁으로 공사 비용은 치솟고 안동시의 경우 750m 세계 최장 출렁다리 건설에 나섰지만 공사비가 400억 원으로 2배 불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수도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너무나 큰 사업이 나가는 사업 자체를 포기해서 전문가들은 주변 볼거리 연계 등 체계적 계획 없이 무작정 출렁다리만 만들어서는 더 이상 관광객을 끌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초반에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것 이외에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출렁다리 이외에도 다른 자원들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유행처럼 번진 출렁다리 건설에 세금만 낭비되는 것 아닌지. 처음이니까 한 번씩 와보는 거지 두 번은 안 올 것 같아. 왜요? 볼 게 없어요. 현장 추적 윤서입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연일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언급하면서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엔 식자재 유통에 뛰어들어서 중소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대량 판매가 아니고 점유율도 낮아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중소상인들은 벌써 매출이 줄었다며 울상입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10년 가까이 횟집에 활어를 납품해온 고영필 씨. 최근 들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대형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활어 같은 식자재까지 공급하기 시작한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 50%?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더 힘들겠죠. 우리나라 식자재 납품 시장 규모는 50조 원. 이 시장에 쿠팡이츠는 올해 4월, 배달의 민족은 앞서 2017년부터 뛰어들었습니다. GS 리테일 역시 올해 안에 식자재 납품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식자재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식자재? 네, 배민 저기서 식자재 조금만 뭐 초장, 뭐 간장, 쌈장 이런 가지도 다. 이들은 가격 인하 경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사업을 선점한 배민을 겨냥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신선식품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중소상인 3분의 1은 쿠팡이 식자재 유통에 뛰어들면서 매출이 3분의 1가량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플랫폼 기업이 유리할 거고 자율 규제라고 하죠. 그걸 먼저 플랫폼 기업들이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게 현명하다. 쿠팡과 배민 측은 입점업체만을 위한 소규모 납품이라는 입장. 전국 중소유통상인협회는 이들 기업이 식자재 유통업에 3년간 진출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향후 아파트 값을 전망해 볼 수 있는 뉴스 하나 전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연기됐기 때문인데 경매 시장에서는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선우 기자가 전문가 분석을 들었습니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 올해 예정됐던 일반 분양 일정이 분양가 산정 문제로 내년 2월로 연기됐지만 아직 장담하기 이릅니다. 2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라서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한 번만에 오케이 했을 때 가능한 일정입니다. 둔촌 주공을 포함해 방배 5구역, 잠실 진주 아파트 등 올해 예상됐던 굵직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분양 일정도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 물량은 16,810가구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쳤던 2012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공급 부족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매매시장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경매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이번 달 119%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감정가에 웃돈을 주고도 일단 낙찰을 받으려는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의 혹한한 실거래가를 참고해서 낙찰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더욱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아파트값 상승 둔화세를 두고도 매수 심리 위축보다는 대출 규제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대기 수요의 증가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예,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이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당원 투표를 앞두고 오늘부터 차례로 네 후보를 저희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선택을 위한 인터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보들의 순서는 일정에 따라서 조율을 했는데 오늘은 먼저 원희룡 후보를 모셨습니다. 자, 원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뭐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 굉장히 건강은 좋아 보이십니다.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일정은 빡빡하고요. 예. 또 경선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만큼 몸은 힘들지만 예. 국민들의 절실함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힘이 납니다. 예, 처음에는 4강 진출이 목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4강 진출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처음에 걱정하시는 거 봐서는 뭐 죽다 살아난 셈이죠. 예. 그리고 제주지사로서 가 있다가 과연 돌아온 원희룡이 예. 제대로 이게 인정을 받겠느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토론의 어떤 품격이나 아니면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공격력이나 예. 또 그동안의 정치적 경험, 행정 경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인정을 해주시고 또 그런 게 조금 뒤늦게 저도 발동이 걸리고 국민들께서도 원희룡의 재발견 그래서 지금 급상승 중인데요. 예. 뭐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 그러시는데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잘 보고 판단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이제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고 또 이제 원 후보님께서 그 대장동 일타 강사입니까?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이 별명은 혹시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일타 공격수입니다. 예. 대장동, 그 다음엔 백현동, 예. 그 다음에는 국제 마피아파라는 조직 폭력, 그다음 동부 연합을 비롯한 운동권, 예. 그다음 또 대북 사업 이렇게 연달아서 지금 저와 저희 팀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도 우리 TV조선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예. 대장동은 이재명이 의도적으로 한 비리일 것이다라고 믿는 국민이 55%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야 55% 되니까 저게 정권 교체의 수치다 이러는데 저는 불만족스럽습니다. 예. 70%로 만들어야 됩니다. 잠깐만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시는 거는 저희가 아직 화면이 준비가 안 돼서 시청자분들께 좀 참고하시라고만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휴대폰 던지기 전에 누군가 장시간 통화했다라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한 폭로도 하셨고 또 김만배 씨가 유모 본부장에게 2억 원 건넸다. 이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뭐 제보 받으신 게 또 있습니까? 그 제보는 자신 있으신 겁니까? 그 두 개는 모두 크로스 체크가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 제보라는 신원을 보장해 주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검찰에서 저를 부르면 또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대비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제보들이 줄지어 있는데 저희는 혹시 저희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철저한 크로스 체크 그리고 이재명의 그 특기가 1도 2부 3백이거든요. 스스로 얘기하는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거꾸로 역공격을 할 때 충분히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강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 생활도 좀 과거에 하셨죠? 3년 반 했지만 그때 제가 주로 경제사범 그리고 마약사범, 조폭사범을 다뤘거든요. 주로 조직범죄를 다뤘는데 이 한 20년이 넘었는데 기시감이라 그럴까요? 예.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을 보면 뭐 예를 들자면 유승민 후보는 이제 뭐 경제 전문가다, 또 윤석열 후보는 정의와 상식 뭐 이런 점들을 주로 내세웠는데 토론 과정에서 나는 다른 이 세 후보와 이런 점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이런 점이 차별화된다 이렇게 느끼신 점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게 느꼈냐면 저는 필드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서 행정을 통해서 해봤던 경험들 있잖아요. 이러니까 보다 디테일이 있고 필드에서의 구체성이 있죠. 그리고 대안도 저희는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적이 나오고 할 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뭐랄까요, 단단함이 좀 다르구나. 이런 본인 느낌. 스스로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예,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론 과정을 보면 이제 네 분이 4강에서 경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기에 2대2의 구도가 형성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 그 원 후보께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좀 유독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홍준표 후보와의 1대1 토론에서는 예. 리더십이라든지 뭐 그 대통령의 자질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리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잘 이끌어갔거든요. 예. 그때는 홍준표 후보도 아주 협조적인 태도로 아주 품격 있는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 내면끼리 시간이 제한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뭘 물어보면은 본인이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꼭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골라서 하는 것도 아닌데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시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아니 좀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내지는 역공으로 나오니까 이게 그러면 맞대응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훨씬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호의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느끼셨다면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떤 후보들에게도 그 신상과 관련된 공격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허점은 없는지 이런 걸 하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우선 나는 아직 경험이 없고 잘 모릅니다라는 자세로 좀 나오는 거고 예. 우리 유 후보라든가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선배고 지난번 대선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예. 저를 막 누르려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눌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경선에 나오신 후보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입니다만은 네.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원 후보님이 아니라면 내가 이 경선에서 1등을 하지 못한다면 소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가 되는 게 제일 맞다고 보시는지?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제가 저한테 기회를 주어졌을 때, 저를 믿어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왔던 거고요. 예. 만약에 그건 국민의 권리이고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예. 저는 지금 뭐 이재명 한 놈을 패기 위해서 그리고 예. 정권 교체의 길을 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변함없이 하겠지만 꼭 누구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누가 되더라도 역할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지긋지긋한 그 분노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했을 때 그 느끼는 두려움 이거를 해소시키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고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거죠. 제 작은 게 못 이루어지더라도 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상대하는 데는 역시 내가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은 역시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왜냐하면 이재명하고 본선에 붙여주시면요. 비리, 도덕성, 정책, 업적 다 가짜라는 거 제가 폭로할 준비가 다 밝힐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거 쪽지로 주고 누구를 벼락 과외시켜가지고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별 관심들도 없고요 아직.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인 것 마무리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재보궐선거에 이제 몇 군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종로 얘기가 요즘 나오는데 이 상징성을 보면 이 네 분 중 한 분은 물론 대선 후보가 될 거고요. 그 중에 탈락하는 세 분 중에 한 명이 종로에 출마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서울로 올라와서 국회의원 출마하실 생각도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3월 9일까지 어떻게 이재명을 그 정체를 밝혀서 국민들의 70%를 제가 설득을 해서 어떻게 정권 교체의 확률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하지 그 외에는 저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정권 교체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제주도에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이면 프로야구 정규 시즌 경기가 모두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규리그 우승팀은 물론이고 5강 싸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순위 싸움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창단 첫 우승을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 했던 경기. 장성우의 적시타에 40살 리그 최고령 타자 유한준이 혼신의 질주로 동점 득점에 성공합니다. 8회 자신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 타석에선 직접 왼쪽 담장에 넘겨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40살 베테랑의 활약에 KT는 반게임 차를 지우며 공동 선두에 등극했습니다. 2경기 남은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지막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도록 2경기씩을 뺀 28일 현재 삼성과 KT는 승, 무, 패까지 같은 공동 1위입니다. KT와 삼성이 30일 최종전까지 같은 성적을 낸다면 39년 프로야구 최초로 1위 결정전이 펼쳐집니다. 단판승 경기로 상대 전적에서 앞선 삼성의 홈구장에서 하루 뒤인 31일 개최됩니다. 물론 3위 LG도 가능성은 낮지만 삼성과 KT의 성적에 따라 극적인 1위 탈환의 희망은 있습니다. 역대 정규리그 1위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경우는 56.7%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NC의 가을 야구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두산 SSG 키움의 4, 5, 6위 다툼도 정규 시즌 마지막 날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1위부터 7위까지의 살벌한 순위 싸움, 시즌 최종 1위 돼서야 끝이 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봄이면 꽃길마다 먹거리 장터가 서곤 합니다. 시인이 모처럼 신바람 난 노점들을 보며 봄꽃이 잠시 실업률을 낮추는 까닭을 생각합니다. 겨우내 직업 소개서를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벚나무 아래 노점을 차렸습니다. 솜사탕, 번데기, 뻥튀기.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지만 보다 못한 벚나무들이 나선 거라고 시인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힘내서 살아보라고. 어느 겨울 받을 돈이 있다는 친구를 따라 시인이 외진 동네 순댓국집에 갔습니다. 몸이 불편한 남자와 더 불편한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친구는 불쑥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빚 받으러 가서 어쩌자고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친구는 한사코 받지 않겠다는 밥값을 놓고 일어섭니다. 빚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말이죠. 시인이 친구에게 시로 물었습니다. 요란한 눈발 속에서 홍시만한 붉은 무게가 너의 가슴에도 맺혔느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생각했다고 밝혔다가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한 발 뺐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불나방은 무작정 불 속으로 날아들어 타 죽고 마는 병적인 집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절박한 처지에서 식당을 차려서라도 살아보려는 많은 사람들을 그 부질없는 불나방에 비유하다뇨. 그들이 사라지면 경기가 좋아지고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까요? 총량제라는 건 빈자리가 나야 정부 허가를 받아 개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마음대로 식당도 못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미 가게를 가진 자영업자들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후보는 영업 면허를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라고 했지만 웃돈이 어디 그 정도만 붙겠습니까? 이걸 모를 리 없는 이 후보가 왜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꺼냈는지 이해가 안 될 바는 아닙니다. 이 후보는 총량제를 선량한 규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상식을 거스르는 이런 규제들이 어떤 부작용을 불러왔는지, 우리 자유를 어떻게 침해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가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면서 아름답고 선량한 풍속, 미풍양속을 내세웠고 국민의 식탁까지 간섭하면서 식생활 개선이라는 거창한 구호로 치장한 기억, 그리고 그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전 월세 잡는 선량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임대차법 때문에 지금 또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말잔치는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이 서민들의 삶을 이어주는 밥 한 공기 가치만도 못한 말장난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10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그들의 눈물을 아십니까? 였습니다.
가을 내내 날씨가 오늘만 같으면 좋을 텐데요. 주말에는 하늘이 다소 흐려지겠고 비도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서해안 지역에 5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 저녁부터 밤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날은 흐리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에 10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도 하루가 다르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서 단풍 감상하실 수 있겠고요. 그중 강원도에서는 절정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로 인한 강한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주말보다는 기온이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0월 29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